물을 아무리 먹어도 물이 여기까지 도달을 못해서 분비액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점막의 상태가 많이 나쁘면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입안이 건조하다, 눈이 건조하다, 피부가 건조하다, 호소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건조는 혈액이 충분히 가지 않아서 분비샘에서 분비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진액이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외분비샘에서 분비액이 분비되는 과정, 그걸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입이 건조하다, 눈이 건조하다, 피부가 건조하다, 너 물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그래, 물을 더 자주 먹어,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임상에서 그게 먹히는 얘기냐? 실제로 물을 먹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 정도? 나머지 건조증이 심한 사람들은 물을 많이 먹어라 소리도 할 필요 없이 너무 건조하니까 계속 물을 드시고 계세요. 근데도 건조가 해소가 안 됩니다. 혀는 바짝바짝 말라있고 다 갈라져 있어요. 피부도 건조해서 정전기가 계속 일어나고 이 촉촉한 매끄러움 이런 게 없이 건조해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을 먹는다고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물을 먹으면 해결되겠지 하는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덜 먹어서 그렇다 생각하면 물 먹는 거 이외의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분비샘이 뭘까요? 침샘, 땀샘, 눈물샘. 대표적으로 우리 몸 표면에서 건조를 막아주는 분비샘들이에요. 이 분비샘이 멈추면 그 순간 모든 조직들이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해지는 거죠. 자, 분비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말 그대로 이거 샘이에요. 샘에서 분비액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샘에 들어온 이 분비액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분비샘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분비샘 세포들이 분비해서 모여서 나오는 게 분비액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분비샘 세포에서 분비액의 90% 이상은 수분이죠. 이 수분이 스며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포의 물질이 뭔가를 분비해내기 위해서는 공급처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여기는 혈관으로부터 물질을 공급을 받습니다. 혈관으로부터 공급받을 때는 스며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세포가 분비샘으로 분비를 할 때는 스며드는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분비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스며드는 방식으로 삼투압 방식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면 이 분비 양을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땀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 분비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샘 조직의 사이즈에 비해서 많은 양의 수분을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며드는 방식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대량의 수분과 물질을 분비샘으로 분비해낼까?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피터 에그렌 교수가 이게 궁금했어요. 다른 기전이 있을 거야. 단순히 스며 나오는 게 아닐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해서 뭔가를 발견해냈어요. 그걸로 200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 물질이 뭐냐? 아쿠아포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요거를 AQP5라고 하는데 요 물질이 수분의 대량 이동 통로를 만들더라, 이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세포 내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분비액을 늘려라는 신호를 딱 받는 순간 애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세포막으로 딱 이동을 해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문을 여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평상시에 가만히 놀다가 분비액을 늘려 하면 딱 문으로 가서 문지기 역할을 해줍니다. 통로를 활짝 열어버려요. 근데 이 아쿠아포린이라는 물질이 재밌게도 다른 물질들은 통과시키지를 않아요. 딱 물만, 순수한 물만 딱 통과시킵니다. 우리가 땀에 다른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통로로 빠져나가고 분비액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따로 이 아쿠아포린 통로를 통해서 배출을 합니다. 한마디로 물 전용 통로인 거죠. 얘들이 통로를 여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애들은 딱 막아주는 문지기 역할을 해요. 넌 되고 넌 안 돼. 그래서 효율적으로 물만 빠르게 많이 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분비샘에서 배출되는 물의 대부분은 아쿠아포린이 작동하지 않으면 분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침이 많이 안 나오고 땀이 많이 안 나오고 눈이 건조해진 사람들은 이게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물을 아무리 먹어도 분비액 내에서 물을 배출시키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분비액에서 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침이 뻑뻑하다, 침이 좋다, 이런 점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다른 성분 가지고 점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물의 양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분비액의 점도를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침이 뭔가 찐득찐득하고 뻑뻑해졌다, 입안이, 눈이 뻑뻑해졌다, 피부가 뭔가 땀이 좀 촉촉하지 않고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이 농도 조절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이는 분비샘만 얘기했지만, 이런 분비샘이 내부에 있으면 소화액을 분비하고 폐에서 기관지에 점액을 분비해서 호흡기가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소화가 부드럽게 되게 해주고 점액질을 통해서 위벽이 보호받게 해주고, 굉장히 우리 몸의 모든 표면은 이 분비샘이 제대로 작동해야지 보호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진액 얘기하는 게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분비샘의 작동이에요. 생각보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분비샘을 통해서 수분과 중요한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분비샘이 잘 작동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잘 작동을 안 하잖아요. 만성질환, 나이가 들면서 분비샘의 기능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모든 분비샘의 양이 줄기 때문에 건조감, 소화불량, 호흡기 건조, 노화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건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잘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작동을 하지 않냐? 이 아쿠아포린이 작동을 잘 하지를 않아요. 나이가 들면. 왜 그렇냐? 아쿠아포린의 특성은 가운데 있을 때, 세포의 중간중간에 있을 때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딱 분비샘 세포의 세포막에 들러붙어서 문지기 역할 혹은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양동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양동이가 있는데 수도꼭지가 여기에 있으면 물이 잘 나오겠죠. 근데 수도꼭지가 여기에 있어. 물 중간에 있어. 이건 뭐 수도꼭지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표면막에 붙어야지 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분비샘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 아쿠아포린이 표면막으로 이동을 안 해요. 왜 이동을 안 하냐? 세포질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세포질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일 때는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근데 만성염증에 오래 시달리고 이 세포가 쪼그라들어 있고 세포질의 오염도가 높아져 있을 때는 이 아쿠아포린 자체가 이동을 하지를 않아요. 뭔가 방해물들에 의해서 저지를 당해서 막에 들러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의 건강도가 떨어졌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만성염증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분비샘의 기능은 떨어진다. 분비샘 세포가 살아있고 물도 많이 먹고 하는데도 얘가 물을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90% 이상이 아쿠아포린에 의해서 분비샘이 작동을 하는데 수도꼭지가 여기 있고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물이 너무 뻑뻑해서 이동을 못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 이동은 하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들러붙었어, 수도꼭지가. 근데 이 밸브 기능 자체가 녹이 슬어서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들러는 붙어 있어. 근데 신호를 못 받는 거예요. 신호의 민감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아쿠아포린 세포 자체의 민감도가 떨어진 경우와 이동 자체를 못하는 경우 둘 다 분비샘이 줄어버리고 진액이 안 나오는 상태, 분비액이 안 나오는 상태, 몸이 점점 건조해지는 상태. 건조해지는 거는 모든 걸 불러오죠. 피부질환, 머리카락 가늘어지고 소화 안 되고 호흡기 방어력이 떨어져서 계속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을 먹는 것과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먹어도 물이 여기까지 도달을 못해서 분비액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점막의 상태가 많이 나쁘면 소화기에 물이 계속 고여요. 거기서 이동도 못해요. 근데 기껏 이동해서 혈관으로 이동했어. 세포한테 뿌려줬어. 근데 세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주변에 수분이 고여있는 경우도 많고, 기껏 들어갔는데 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물이 침으로 변화하는 데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어디에서든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쿠아포린이 잘 작동을 못해서 분비샘이 멈췄다, 이것까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이거 작동 안 하는 거, 수도꼭지도 고장이 났고 수도꼭지가 제대로 지 위치를 잡지도 못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제가 소금을 많이 먹자 하는 것은 혈관 내에 총 수분량을 좀 늘리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동하는 총량을 늘려주면 소화기에 멈춰 있거나 흡수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 소화기에서 흡수해서 혈관으로 들어오고 혈관에서 조직액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의 총 수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소금물을 드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미 들어온 물을 배출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떡할 거냐? 제가 진액을 보충을 하고 진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추천드리는 조합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소화기에서는 산약 백복령이 수분의 이동을 만들어요. 어디로? 소화액 분비세포로, 점액 분비세포로 계속 이동을 만들고, 그 뮤신들이 끈적끈적한 막을 만들어서 분비액들이 날아가지 않고 표면에 계속 머무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수분량이 너무 많았을 때 소화액이 묽어질 수도 있다 했잖아요. 수분량의 농도를 백복령이 잘 조정을 해줘요. 소화기에서는 이만한 조합이 없습니다. 이 두 개면 소화기를 건드리지 않고도 소화기를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오늘 아쿠아포린 얘기에서 제가 늘 추천하는 사삼 맹문동, 이 사삼과 맹문동이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침을 나오게 해주고 보음작용, 즉 몸의 진액을 만들어준다, 이거는 한의학에서 몇천 년 동안 검증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폐나 피부나 몸 안에 뭔가 건조하면 사삼 맹문동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그냥 전통의학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 효과가 있는갑다, 뭐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침도 좀 나오고 매끄러운 게 점점 생겨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귀납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과연 양리학적으로 이게 작용을 할까? 저 말고도 이런 게 궁금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래서 2015년에 국제분자학술학회지에 이 맹문동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이 게재가 됐어요. 맹문동 속에 오피오포고닌 D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랑 아쿠아포린이랑 엮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맹문동이 혹시 아쿠아포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맹문동의 여러 성분들 가지고 실험을 해봤겠죠. 근데 이 오피오포고닌 D라는 성분을 딱 주입을 하니까 현미경적으로 아쿠아포린이 중간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맹문동이 우리 몸의 표면의 수분 대사에 양리학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미경 수준에서 관찰 가능한 변화를 보여준다는 거죠. 분비샘이 작동하지 않아서 아쿠아포린이 세포막에 들러붙지를 못해서 수분의 이동 통로가 막혀버린 사람들한테 이걸 딱 투입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아쿠아포린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더라. 어떤 물질이? 맹문동 속에 있는 오피오코닌 D라는 성분이.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사삼, 맹문동 이런 조합들이 쇼그렌이나 이 분비샘이 마른 사람들, 호흡기가 건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딱 씁니다. 쓰면 반응이 와요. 또 사삼은 어떤 역할을 하냐? 사삼은 이런 역할은 없어요. 아쿠아포린을 이동시키는 역할은 없고, 2011년에 에스노파마콜로지라고, 이것도 양리학 학술지예요.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염증이 심해서 침샘이 다 망가진 생쥐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삼 성분을 먹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아쿠아포린이나 침샘 조직 자체가 망가진 쥐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작동을 안 한다, 거의 안 나온다라고 판단된 그 생쥐들한테 사삼을 계속 주입을 했는데 이게 복구가 된 거예요. 복구가 되고 아쿠아포린을 다시 만들어내는 유전자 신호가 다시 증폭이 되고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없어졌던 아쿠아포린은 세포 내에서 신호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생산해라라는 설계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수도꼭지가 저항을 받아서 막으로 이동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 수도꼭지 자체가 고장이 나서 있는데도 이게 지 역할을 못하는 경우, 사삼이 분비샘을 복구를 하고 아쿠아포린을 다시 재생해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삼 맹문동 조합이 유명해요. 이 두 가지가 침샘을 살리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기관지를 부드럽게 해줘요. 항상 마른 기침, 밤에 마른 기침 하는 사람들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가래는 결과물이고 기관지에서도 계속 분비액이 나와서 기관지가 마르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폐는 뭐예요? 공기를 교환하는 장기입니다.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공기가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지 표면 자체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점액을 계속 분비해냅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만성염증에 시달리고 독한 약들 막 쓰면서 이 아쿠아포린이 이동도 못하고 혹은 파괴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는 안 나와. 왜? 분비의 90% 이상을 얘들이 담당을 해요. 근데 염증이나 이런 걸로 다 고장을 내버렸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손상이 되기 시작해요. 미세 손상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염증이 생기고. 근데 염증은 또 뭐예요? 작은 염증들이 생기면 처음에는 몇 개가 이렇게 작동을 안 해. 근데 얘들이 자꾸 염증을 유발하고 이 표면에 자꾸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작동 안 하는 분비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염증이 원인이었는데 그 염증이 다시 분비샘 저하를 불러와서 만성질환, 한마디로 안 낫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나니까 자꾸 폐렴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또 소염제 쓰잖아요. 소염제나 항생제, 독한 약들은 이 세포 기능을 자꾸 억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당장 폐렴은 막을 수 있지만 분비액을 더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만성질환들이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계속 문제가 생겨서 독한 약을 쓰는데 낫기는커녕 자꾸 반복되고 더 심해지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단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고, 그 기저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심장 튼튼해야지 이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을 더 충실하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죠. 여기 공급량이 없으면 세포에 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은 이 공급이 제대로 됐을 때 여기 세포 내에서 분비액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심장의 힘이나 혈관의 힘은 이 전 단계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맞물려 있어야지 가능하다. 제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삼 맹문동이 이런 분비액에 영향을 좋게 하고 소화기 내에서 분비는 산약, 백복용 이런 약재들이 점액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혈관 단계에서는 혈관이 막혔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끈적하고 피의 양이 부족하면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제가 단삼, 홍화로 뚫어내고 혈관을 지황, 당귀 이런 혈액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혈액의 볼륨 자체를 늘리는 방식이 가미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혈액이 가진 좋은 물질들을 계속 보유를 하려면 미세 원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구기자, 감구, 산수유 이런 친구들이 시큼시큼해요. 시큼시큼한 애들한테는 미세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을 포함한 미네랄, 혈액 중에 있어야 될 많은 미세 원소들을 포함해서 시큼시큼해요. 근데 이 시큼시큼한 거, 산수유나 구기자 같은 게 또 어떤 작용을 하냐. 이 신맛이 분비샘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맛 자체가 분비액을 늘리는 작용이 있어요. 혀에서 신맛이 딱 들어왔을 때 산도가 높잖아요. 그죠? 산도가 높으니까 그걸 중화하기 위해서 수분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 거 보기만 봐도 혹은 생각만 해도 혹은 먹으면 침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 산도가 너무 강하다 판단하니까 이 아쿠아포린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분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염증이나 이게 장기적인 질환에 의해서 이게 고장이 나면 신 거 먹어도 봐도 안 늘어나요. 이게 고장이 났어. 그래서 수분을 늘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아쿠아포린이 어떻게 분비샘의 물의 이동에 관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 소금물로 총 혈액 양을 늘리거나 보음을 담당하는 이런 재료들을 써서 분비 시스템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만성질환에서 입이 마를 때 물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